자, 이번 시간에 이제 6번부터죠. 6번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화 알고리즘에 대해 요거네요. 암호화 알고리즘, 복화 알고리즘. 그래서 각각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와 복화할 때 키가 다르대요. 아, 각각 다르다. 그거네요. 다르다. 뭐, 요전 시간 앞에서 몇 번 문제죠. 뭐, 데스 설명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볼까요? 암호 알고리즘. 계속 반복합시다. 암호 알고리즘. 제 수업은 굉장히 반복합니다. 이렇게. 뭐 앞에서 했다라고 해서 뭐 스킵하고 그러는 거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수업만 그냥 따라서 들으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수업 방식이에요. 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크게 이렇게, 물론 뭐 같이 정리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거를 또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니까 대칭키가 있고, 그 다음 공개키, 비대칭키라고 합시다. 대칭키와 또 키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공개키, 키를 하나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공개키라고 하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지금. 대칭키, 비대칭키. 그럼 왜 대칭키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앞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반복은 하되 그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내용으로 서로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뭐 이해는 하겠지만, 자, 대칭키가 돼요. 왜 대칭키냐면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같아요.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같다. 이전에 엑소와 설명을 할 때 보니까 키가 같았었죠. 뭐 1010 이런 식으로 해서 키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호할 때도 1010 키를 사용하고, 예를 들면 자, 1010이라는 키를 사용. 복화할 때도 1010이라는 키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비대칭 키는 왜 같은 키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죠? 비대칭 키 뭐냐면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키라고 그래요.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가 같기 때문에, 키가 여기는 몇 개겠어요? 그러면 하나겠죠. 여기는 키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완키 방식이라고 그래요. 완키 방식. 키가 하나입니다. 여기는 하나는 공개를 해놓고 내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키 방식을 사용해요. 하나는 공개하고 비밀키,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목적을 보면 뭐 대칭키 같은 경우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동일한 키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할 때도 1010, 복화할 때도 1010.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비대칭 키 같은 경우는 다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개 키가 예를 들면 1010이라면 복화 키는 010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호화 키는 공개를 하고, 복화 키는, 개인 키는 그냥 비밀로 가지고 있죠. 개인이 보관하는 키죠. 개인이 보관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물론 암호 알고리즘 종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암호 알고리즘과 복화 알고리즘에서 각각 다른 키를 사용한다. 결국엔 뭐를 물어본 거예요? 비대칭 키, 공개 키를 물어본 거네요. 그죠? 공개 키 알고리즘. 자, 볼까요? 한번 선택지를. 했더니 나오네요. 시드는 우리나라의 대칭 키 알고리즘이죠. 대칭 키 알고리즘.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시드는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고, 얘는 대칭 키고, 데스와 닮았다라고 그랬죠. 대칭 키. ECC 아까 나왔네요. 이거는
미국이고 이런 거 빼고요. 대칭키죠? 대칭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자, 공개키죠? 공개키. 공개키인데 ECS는 뭐? 이산대수 기반이라고 했잖아. 그죠? 기반이요.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자, AES 뭐죠? 대칭키죠? AES는 뭐 대칭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칭키일 경우는 항상 블럭 사이즈, 키 사이즈, 그 다음 라운드 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가변 키, 가변 블럭 사이즈입니다. 아이디어 얘도 대칭키죠. 자, 대칭키, 대칭키, 대칭키. 공개키 하나밖에 없네요. 이미 여기서 각기 다른 키라고 해서 공개키라는 걸 알려줬고 이 중에서 공개키를 찾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저 문제 상당히 잘 냈죠.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제가 냈으면 또 잘 냈다고 하기 좋고 그렇겠지만 대놓고 그냥 대칭키 공개키다 대칭키다 이거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가지고 찾아내게 하는 거죠. 뭐 다른 이런 방식으로 또 나오기도 하죠. 뭐 보안기사를 나오던 정보 보호론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암 알고리즘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찾아라 해도 2번으로 바로 2번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건 꼭 우리나라 거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암호 알고리즘만 묶인 거 찾으라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암호 알고리즘 자체로서는 이미 비교를 해드렸었고요.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 뭔가 한번 볼까요? 자, 7번 문제죠. 이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나오네요. 공격. 자, 봅시다. 공격. 공격이 나오고 새로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잘 안 지워지네요. 자, 공격이 나와요. 도스 공격. 도스 공격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어디에는 뭐 서비스 방해 공격이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키사라든가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그 매뉴얼이나 이런 걸 다 보면 그죠? 서비스 거부 공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했어요.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자 보세요. 이 공격이 나면 항상 이 아이를 위협하는 무엇을 위협하는 공격이죠? 서비스 거부 공격. 가용성을 위협하는. 가용성을 위협한다. 앞에서 한번 살짝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이야? 위협 요소는 뭐죠? 위협 요소? 서비스 거부 공격. 가용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협 요소는 뭐다?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요것까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격 유형이니까 가용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얘를 만약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뭐 보안 솔루션입니다. 뭐 보안 솔루션은 많죠. IPS라든가. 뭐 파이어월로 봐야 되겠네. 일단 차단 시스템으로 볼게요. 파이어월 또는 IPS,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 돼 있죠. 뭐 UTM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 나오면 어떤 보안 요소를 보안 목표를 위협하는 그런 공격인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무엇으로 방어를 할 건가 대응책이 뭔가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격 유형이 아닌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나왔네요. 자 보세요. 레이스 컨디션은 경쟁 조건 공격이에요. 경쟁 조건 공격. 자, 여기는 한번 살짝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얘는 우리 말로 하면 경쟁 조건. 말 그러죠? 레이스 경쟁 아닙니까? 조건 방식의 그러한 공격이에요. 그럼
경쟁 조건이 뭐냐? 그럼 경쟁이라는 건 상대방과 내가 또는 다른 상대방과의 경쟁 아닙니까? 그 경쟁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프로세스와의 경쟁이에요. 프로세스와의 경쟁. 프로세스가 뭐냐? 프로세스는 어떤 파일을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서는 보조 기억장치는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 프로그램을 어디로? 주기억장치로 로딩을 해서 그 주기억장치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 뭐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프로세스를 둘이 경쟁을 시키겠다. 그럼 경쟁을 시키는데 프로세스를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프로세스를 경쟁시키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정상적이라 하면 시스템에서 권한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시스템을 침투한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 그 시스템에서 얻어낼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이든 유닉스 시스템 또는 윈도우즈 시스템이 들어가면 윈도우즈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루트 관리자죠. 최고 슈퍼 유저가 루트 권한을 획득해야죠. 윈도우즈 침투했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좀 획득해야죠. 물론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도 할 일이 있겠지만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하지만 슈퍼 유저는 리눅스나 유닉스일 경우에는 이제 루트로, 윈도우즈 서버일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슈퍼 유저의 권한, 루트라든가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권한을 가진 그러한 프로세스일 거예요. 그거와 누구와 경쟁시키겠어요? 공격자의 프로세스에 경쟁시켜서. 경쟁이라는 건 뭐죠? 누가 하나 물론 비길 수도 있겠지만, 비기면 공격이 실패죠. 공격 실패잖아.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공격자가 이겨야 되겠죠. 그럼 그런 프로세스를 탈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공격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입니다. 위협하는. 서비스 자체를 정상적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공격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에 침투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경쟁시켜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다든가 이런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냥 시스템 내부에서의 하나의 권한 획득과 관련된 공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수 공격의 유형이 아닌 거, 이 아이는 도수 공격이 아니죠. 자,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면 대부분 물론 뭐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정보보안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침투 테스트도 해보고 모의해킹도 이렇게 해보면요, 도수 공격은 모든 걸 다 아는 공격인 줄 알고 처음에 이제 오는 학생들은 그렇겠죠. 모르니까 잘.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도수 공격이면 그냥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비스 거부 공격, 가용성만 해치는 그런 공격이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도수 공격이 아닌 걸 기억을 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도수 공격이 아닌 거, 요걸 기억해야죠. 우리가 공격키 암 알고리즘이다, 대칭키 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공격키 암 알고리즘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공격키 암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대칭키로 가는 거죠. 우리 보세요. 도수 공격이 아닌 거를 기억해야죠. 아닌 거. 도수 공격 아닌 거. 첫 번째로 뭐예요?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 대표 선수예요. 두 번째, 버퍼 오버플로.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ARP 스푸핑 같은 거. 그 도수 공격이 아니죠. 맥 변조 공격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세션 탈취하는 거. 세션 하이제킹. 자,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 뭐 우리가 스푸핑에 해당이 되니까 IP 스푸핑 이런 거 다 도수 공격이 아니죠. 스푸핑 변조 공격이니까.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돼요. 나머지 대부분 다 도수 공격이에요. 그게 고전적인 공격이든 최근의 공격이든 도수 공격 아닌 거죠. 보세요. 도수 공격이 아닌 거. 이외에 여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없습니다. 이외에. 그다음 권한 획득 공격이다 이런 것들 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일반적인 시스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수 공격이 아닌 거. 당연하죠. 다음 공격 유형 중에서 성격이 다른 공격을 찾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를 선택해야 돼요? 레이스 컨디션. 얘네들 다 도수 공격이잖아요. 도수 공격. 자, 정리하시고요.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봅니다. 티어드롭. 티어드롭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패킷 분할 공격이에요. 티어드롭은 눈물방울 공격에서 패킷을 어떻게? 패킷을 정상보다 눈물방울이니까 조금만 좀 물론 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아무리 눈물이 커도 그죠? 조금밖에 안 되죠. 패킷 크기를 정상 크기보다 작게 분할해서 보내는 거죠. 패킷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뭐죠? 상대 측, 수신 측에서 봤을 때는 뭐죠? 재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분할을 할 때도 힘들겠지만 조립할 때 힘들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라우터라면 그것이 정상적인 라우팅을 못하게 할 거고 서버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공격 아니겠습니까? 패킷 크기를 작게 해서 보낸다. 그럼 패킷 분할 공격에는 뭐가 있냐? 여기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패킷 분할 공격.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모아놓으면 여러분들 전혀 헷갈리지 않고 암기하는데 너무 쉽고요. 패킷 분할 공격 여기 나와 있죠. 티어드롭. 눈물방울 공격. 티어드롭. 두 번째가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이 있죠. 핑 오브 데스. 죽음의 핑. 패킷 분할 공격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봉크. 요거 분할. 분할하게 돼요. 얘도 분할도 하게 되고 물론 시퀀스 넘버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작을 하게 되죠. 크게 보면요. 여기 보잉크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도 거의 시퀀스 넘버라든가 이런 걸 조작을 하는데 순서 번호라고 하죠. 시퀀스 넘버를. 자, 조작을 하는데요. 분할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패킷 분할 공격,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올 건 뭐지? 티어드롭, 눈물방울 공격과 핑 오브 데스입니다. 자, 핑 오브 데스 이 아이는 뭐죠? 패킷을 작게 분할을 해서 보낸다고 그랬죠. 이 아이는 정상적인 크기보다 크게, 여기 살짝 안 나올 수도 있겠네, 그죠? 정상적인 크기보다 크게 분할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작게 보내느냐, 크게 보내느냐. 물론 티어드롭 같은 경우는 패킷 사이즈만 작은 게 아니라 오프셋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 조작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공격이에요. 강력한 공격. 자, 됐죠?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패킷 분할 공격에서 패킷의 크기를 작게 해서 보낸다. 핑 오브 데스는 정상적인 크기보다 크게 해서 보낸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심플러딩 같은 경우는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하는 거죠.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물론 3웨이 핸드쉐이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세션이 확립이 되겠죠. 그러면 그건 공격보다는 거의 접속에 가깝죠. 하프 오픈 공격이라고 해서 하프 오픈 공격? 하프 오픈 세션을 반절만 연결한다. 내가 씬을 접속 요청을 해서 보내고 상대 측에 시네크가 돌아오면 어떻게? 미세이크로 돌려버리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 스캐닝할 때도 3웨이 핸드쉐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심플러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물론 대부분의 공격들이 IP 소포핑은 선행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IP를 존재하지 않는 IP라든가 해당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IP라든가 소스 어쨌든 IP 스푸핑이죠. 소스 필드를 비워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 상대 측에서 응답을 하고 되돌아올 시간 내에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신 패킷을 전송해버리는 플러딩 시켜버리는 그런 공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스 공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격 심플러딩에 대한 공격이 나오게 되면 이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심플러딩을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플러딩 자체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는 일단은 유형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텍입니다. 렌더텍 같은 경우는 있죠.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죠. 자, 그런데 키워드는 그거예요. 출발지와 목적지 IP가 IP 주소 동일하게 슈퍼팽이죠. 그죠? 변조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변조하여 전송하는 이런 공격이죠. 그래서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가 목적지, 그죠? 데스티네이션 IP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버가 패킷을 수신한 다음에 응답은 항상 뭐를 참조해서 응답을 하게 되죠? 출발지 IP 주소를 참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 IP 주소도 자기 IP 주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받는 즉시 응답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소모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도수 공격, 데니얼 오브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패킷을 분할을 하고 심플러딩은 심패킷을 플러딩시켜 무자비하게 많이 전송시켜서 힘들게 만들고 렌더텍은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변조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받은 자신에게 다시 응답을 하게 되고 그 신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계속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키워드는 얘는 프로세스를 경쟁시킨다. 패킷을 작게 분할시킨다. 신패킷을 무차별적으로 보낸다. 다량으로 렌더텍은 목적지 주소와 출발지 주소를 동일하게 전송을 함으로써 목적지, 공격 대상의 시스템에서 자신에게 계속 응답을 하더라. 받고 응답하고 받고 응답하고 그럼으로써 과부하를 주는 그런 공격이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공격 유형이 다른 것은 1번 루이스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게 시스템 공격입니다. 시스템 공격. 자, 여기까지 하고 7번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는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자,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화벽 구축 형태. 방화벽의 구축 형태가 있어요. 방화벽 구축 형태. 보면 베스천 호스트. 이거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주 일반적인 요새라는,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천.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 스크린이라는 게 뭐죠? 차단하는 겁니다. 스크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서울에서 뭐죠? 지하철 타려면 스크린 노후가 있죠. 가장 앞에서 첨단에서 사람의 위험을 방어해 주는 게 스크린 라우터 아닙니까? 스크린 윈도우. 당연히 우리가 방화벽 구조에서도 이 방화벽이 최첨단, 가장 첨단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해 주는 이런 아이를 스크린 라우터라고 그래요. 라우터. 방화벽 구조에서. 자, 천천히입니다. 베스천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를 혼합하여. 제가 늘 설명합니다. 뭐는? 스크린 호스트. 자, 스크린 호스트는 뭐와 뭐를 결합한 거다, 혼합한 거다? 베스천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의 합작품이다. 답은 나왔네요. 뭐 선택지가 뭐가 나올지. 자, 혼합하여 사용한 방화벽,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스크린 라우터를 설치하고, 자, 스크린 라우터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베스천 호스트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스크린 호스트에 이제 여기 키워드가 그거예요. 2단 방어죠. 2단계 방어를 하는 게. 구조상으로 본다면, 자, 여기 살짝 지워볼까요? 여기는, 이제는.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상으로. 아마 알고리즘까지 할까요? 자,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 인터넷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라우터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첨단에서, 그렇죠? 인터넷에 가장 가까운 첨단 아닙니까? 가장 앞에서. 내부 네트워크보다 앞에서. 그래서 안전하죠. 가까운 데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얘가 스크린 라우터예요. 자, 스크린 라우터. 라우터 하면 뭐 상계층을 수행하는 장비 아닙니까? 네트워크 대표적인 대표 선수 아니에요? 상계층을 수행하는 라우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여기서 볼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3, 4계층 방화벽입니다. 3계층 네트워크계층 또는 전송계층 방화벽이죠. 그걸 우리가 스크린 라우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화벽. 자, 이렇게 해서 돼 있죠. 자, 1차 방어를 한 거예요. 그 다음 2차 방어 누가 한다고요? 베스천 호스트가 하는 거죠. 요새가. 베스천 호스트. 이거 잘 안 보이려나요? 좀 안에 드렸을까요? 베스천 호스트. 자, 베스천 호스트는 여기에는 이 스크린 라우터는 보다는 약간 발전된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증이라든가 로깅 기능이 있습니다. 로깅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침입에 대한 얘기든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를 로깅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까지 추가가 되죠. 근데 스크린 라우터는 단순히 3, 4계층 방어벽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1차, 2차 방어를 하게 되고 이 옆에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내부 네트워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 이렇게 오게 되죠. 내부 네트워크가. 자, 여기 있고 유사한 게 또 뭐냐면 스크린 호스트라든가 스크린 서브넷이 있습니다. 서브넷. 서브넷일 경우 이제 달라져요. 여기서 하나가 더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베스천 호스트에 다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축이 하나 되는 거죠. 여기에도 또 다른 베스천 호스트가 방화벽이 존재를 해서 이 내부 네트워크가 다시 구축이 되는, 뭐 내부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뭐 서버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서버. 자,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런 구조다. 그러면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예요. 게이트웨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스크린 호스트. 이 또 다른 방화벽 구조와 서브넷이 존재하면,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네. 그 얘기예요. 베스천 호스트와 스크린 라우터를 혼합하여 하면 스크린 호스트입니다. 그냥 나오는 거고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항상 방화벽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방화벽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방화벽이라는 뜻이 뭐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방어하는 것이 방화벽입니다. 파이어월.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침입 차단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방어한다. 방화벽은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또 한계가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사이에 스크린 라우터 이렇게 들어가죠. 설치하고 스크린 라우터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베스천 루트를 사용합니다. 스크린 라우터와 내부 사이에 베스천 루트를 설치한다고요. 그 베스천 루트에서 또 다른 베스천 루트든 뭐 스크린 라우터가 들어가서 또 다른 서브넷이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는 스크린 서브넷이라고 부른다. 정리했죠? 자, 갑니다. 선택지 한번 볼까요? 근데 베스천 루트는 이 하나의 방화벽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합되지 않고, 자, 듀얼 홈 게이트웨이. 물론 듀얼 홈 게이트웨이 자체를 방화벽이라고도, 베스천 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듀얼 홈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듀얼 홈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방화벽이. 이게 방화벽이죠. 방화벽. 그래서 여기는 랜카드가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랜카드는 외부망과 인터넷이겠죠. 하나의 랜카드에서는 내부 네트워크. 자, 내부 네트워크와 이렇게 되는 이게 듀얼홈 게이트웨이예요. 이중홈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자, 줄여서 듀얼홈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듀얼홈 게이트웨이라고. 물론 이 듀얼홈 게이트웨이는 라우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요. 뭐 정보보안 기사나 이런 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선택지로 틀리고 맞게 해서 듀얼홈 게이트웨이는 물론 외부의 망과 내부의 망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랜카드가 연결을 시켜주지만 뭐는 안 한다? 이 방화벽은 라우팅은 하지 않는다. 자, 세 번.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웨이는 뭐라고 그랬죠? 자, 이런 구조의 형태가 된다고요. 이런 구조. 어떻게 보면 3단계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아니고요.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자, 그래서 이제 방화벽의 구축 형태도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설명. 좀 더 추가하면 스크린 라우터 같은 경우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라고도 해요. 패킷 필터링 방화벽.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라고도 한다. 3계층이 패킷 아닙니까? PDU가 전송 단위가 네트워크 보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3계층. 그게 다 되는 거 3계층 패킷. 물론 4계층 포트까지 제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를 때는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라도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화벽 하게 되면 스크린 라우터 얘기하는 거예요. 3, 4계층 방화벽.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뭘까요? 아, 여기 이제 보안 기술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해주고 또 지우겠습니다. 보안 기술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죠? 보안 기술. 자,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 기술이 뭐냐? 보안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안 솔루션일 수도 있고 하나의 특별한 또 다른 기술일 수도 있고요. 해시암스를 이용하여 해시암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일단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보안 기술, 요소 기술이라고 했죠. 무결성. 그 다음 일방향성.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죠. 이용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 맥이라고 그러죠.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를 구현한다. 그럼 해시암수하고 맥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해시암수를 이용해서 맥을 해준다. 해시암수는 무결성을 보장해주고 메시지 인증 코드는 뭐를 인증이잖아요. 인증. 메시지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송신자 인증을 해줍니다. 코드를 구현한다. 그때 SHA,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 256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비트수입니다. 해시함수에서 뒤에 나오는 숫자는 비트수죠. 볼까요? 자, 그러면 해시함수.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해시함수. 해시함수는요, 무결성을 보장해줍니다.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일방향성이라는 건 뭐죠? 한번 암호하면 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키가 존재하지 않아요. 키가 없어요. 해시함수는. 그죠? 일방향성이다. 이거죠. 일방향이 나오면 그럼 양방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 알고리즘. 얘는 뭐죠? 양방향성이죠. 양방향성이죠. 그렇잖아요. 암호화도 하고 키를 가지고 복화도 하고. 해시함수는 뭐 키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암호하면 복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긴 당연히 키가 존재하죠. 그게 대칭 키든 공개 키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해시함수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살짝 여기다 정리하면 비암호학적 해시함수와 비암호학적 해시함수와 암호학적 해시함수가 있죠.
해시 펑션이라고 그러죠. 비암호학적 해시함수와 암호학적 해시함수가 있다. 비암호학적 해시함수는 뭐가 있어요? 뭐 여기 CRC, 사이클릭 리던스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뭐 페리티비티도 좋고 또 CRC 뭐 30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체크썸이라든가 그죠? 체크썸 이런 것들이 비암호학적 해시함수고요. 자, 암호학적 해시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암호학적 해시함수의 대표 선수가 누구죠? 메시지 다이제스트 5죠. 해시함수 기본적으로 물론 2도 있고 4도 있어요. 이것도 또한 리베스트가 만든 겁니다. 다 깨졌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네,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샤라기보다는 완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몇 비트죠? 128비트입니다. 비트 수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암 알고리즘은. 얘는 160비트죠. 160비트. 그리고 이제 SHA 2 그룹이 나오게 돼요. 2 그룹이. 얘네들보단 많아졌겠죠? 그래서 여기 비트 수가 보면 24도 있고요. 256, 256 있죠? 256비트도 나오고 또 384도 나오고 또 512도 나오고 512 같은 경우는 해시함수 지금 리눅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센토스 7 이상에서부터 7X 이상에서부터 511호 지금 패스워드가 암호화되고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1그룹, 2그룹이 있다. 그 중에 여기 256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1024 뭐 다 됩니다. 1024 비트도 다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서해 놓은 내용은 단 한 문자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험의 문제이자 답이 될 수 있다고요. 나중에. 그게 정보보안 기사든 정보보호론이든 여러분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보안이든 보안 이론이든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불필요한 것들은 거의 제가 판서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안인으로 살아갔을 때 반드시 시험을 치른다면 한 번씩 언급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 그죠? 나머지 암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 수까지. 그럼 얘네들은 다 무결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복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암호학적 해시함수죠.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5. 지금 뭐 깨끗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다 최소한 SHA 완두 사용 안 해요. 지금 256 나왔죠? 실제 시스템에서는 512를 사용합니다. 패스워드 암호화 같은 경우,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죠? 커널 한 3점대 넘어가게 되면요. 다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자, 잘 기억을 하시고 일단 뭐 기회 되면 또 반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보안 기술이 뭐냐라고 했어요? 뭘까요, 이게? 뭐 선택지가 뭐 나왔나? 1번. HMAC이네요. 해시 베이스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그대로 나왔네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로 메시지를 인증한다. 이걸 설마 틀리게 해놨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그 비트수야 256. 해시 함수에서 이 비트수와 뭐가 걸렸냐 이거죠.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 이 비트수는요. 자, 해시함수는 뭐죠? 동일한 메시지가 임의의 메시지 값을 동일한 출력 값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MD5를 쓴다면 128비트로 출력을 하는 거고 SHA1으로 한다면 160비트로 출력을 해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시함수는 뭐죠? 무결성이 있고 일방향성이 있다는데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충돌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충돌성. 충돌성이 존재하게 되죠. 그럼 충돌이 뭐냐? 해시함수에서의 충돌이 뭐냐? 자, 임의의 값을 암호화하면 랜덤으로 암호화 결과값이 나오겠죠. 해시값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시값이라고 그래요. 해시값. 해시값이 나오게 돼요. 출력값으로. 그런데 이 해시값은 랜덤하죠. 왜? 임의의 입력값을 동일한 크기의 출력값으로 했기 때문에 랜덤하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랜덤하게 생성된다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동일한 값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해시 값이 예를 들어서 해시 입력 값을 이렇게 넣은 거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 여기는 뭐 우리나라. 자, 대한민국이라고 해시값을 입력을 해서 여기 MD5로 일단 MD5로 합시다. 여기 해싱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MD5로 암호화를 했습니다. MD5.
그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128비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입력시켰을 땐 당연히 해시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처리하는 기능이 뭐냐면 결과값이 달라야 돼요. 입력값이 다르면 입력값이 대한민국이 다른 사용자가 또 입력했다면 당연히 5로 나와야 되고 그 동일한 입력값에는 동일한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입력값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다른 출력값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뭐 얘를 제로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입력시켰을 때 이 해시가 처리하는데 동일하게 제로가 나올 확률도 있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랜덤이라는 게 꼭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입력값인데 동일한 출력값이 나오는 이걸 우리는 해시 함수에서의 충돌이라고 해요. 충돌. 그러면 이 해시의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충돌이 적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비트 수가 커지면 동일한 값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시 값은 항상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증가되는 게 더 보안 강도가 세다라고 보는 거고. 왜 충돌이 난다는 얘기는 뭐죠? 공격자들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랜덤하게 한번 생성을 해봐라. 그래도 결과값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거리라는 걸 가정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로 공격할 수도 있고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늘려놓으면 그 확률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충돌성을 설명해주는 그 이야기가 있죠. birthday paradox라고 생일의 역설이죠. 생일의 역설.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birthday paradox. 그렇잖아요. 이 강의실에 지금 23명 이상이 모이면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가 넘잖아요. 50%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끼리 약속하고 낳지도 않았는데 80명 이상이면 100%가 나옵니다. 80에서 90명 사이에만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생일을 물어보면 생일이 같을 확률이 100%가 넘어요. 넘을 수는 없겠죠. 100%가 나옵니다. 거기서 막 2명, 3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해시 함수의 충돌성을 설명해주는 이 birthday paradox로도 얘기해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MAC. 일단은 뭐 이게 답이고요. 그 블록체인. 얘와 블록체인하고 무슨 관계? 물론 블록체인에도 이걸 해시함수라든가 걸 사용하겠죠. 무결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보안 기술로서 이건 아니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죠? 얘의 특징이 뭐 확 줄이면 블록체인은 뭐죠? 얘는 분산 저장이에요. 데이터 분산 저장하면 그렇고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용어들. 전자장부죠. 전자장부.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전자장부입니다. 예, 전자장부예요. 장부. 거래 내역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고 또는 돈을 찾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은행에서 전자장부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하나의 중앙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게 되죠.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아이를 블록체인 전자장부를 어떻게 분산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분산 저장이. 예를 들면 은행은 100명의 유저가 있으면 은행의 서버의 거래 내역과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 하나에서 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분산 저장을 하기 때문에 100명의 유저라면 2명의 예를 들어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 100개의 전자장부를 생성해서 각각 분산해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분산 저장이. 전자장부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분산해서 같이 저장을 시켜놓는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다 일치해야지 다르면 뭔가 변조되고 이렇게 됐다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선택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얘와는 좀 거리가 많이 있죠. 완전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이 기술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시함수를 쓸 거 아닙니까? 또 그 안에서 데이터에서. RSA, 리베스 치암이 레이들만 세 사람이 만드는 공개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키죠? 알고리즘. 아리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공개키. 해시함수죠. 해시를 이용한 인증. 그러니까 HMAC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해시함수는 무결성이니까. 무결성 플러스 인증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시하고 맥이 만났으니 무결성과 인증을 해주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다음에 뒤에 또 나오면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자, 9번까지 했죠? 자, 10번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5회분 정도만 저와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요. 감을 잡고 넘어서서 대출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한 10회분 정도만 여러분들. 200문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14문제, 15문제, 16문제까지는 쉽게 맞춰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가면서 찬찬하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10번이네요. 스미싱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미싱. 스마트폰 기억하시고 피싱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죠? 스미싱 공격.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공격이다. 이거 기억해요. 자, 스마트폰과 관련된 공격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피싱. 스마트폰 플러스 피싱. 스미싱. 그래서 얘와 유사한 아이들이 이제 여기 되죠. 피싱이 이렇게 돼요. 피싱, 파밍. 유사한 공격이죠. 그다음 스미싱. 여기 나와 있죠. 자, 피싱. 얘네들이 일단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일단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이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사회공학적 공격. 사회공학적 공격을 기반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사회공학적 공격이 뭐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피싱 어떻게 돼요? 검찰청에서 나왔는데, 그죠? 법원에 출도 안 하면 30만 원 입금시키면, 300만 원 입금시키면 무마시켜주겠다. 너무 무섭죠. 막 검찰하면, 법원, 막 이렇게 경찰하면. 다 뭐 인간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파밍이든. 물론 파밍은 이제 조금 더 구분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URL이나 이런 것들을 도메인을 탈취하는 공격이거든요. 도메인을 탈취해서 가짜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죠. 접속을 유인하는 거죠. 유인이죠. 얘네들 이제 피싱 같은 경우는 뭐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인을 하지만 얘는 DNS 스푸핑이라든가 이런 도메인을 탈취해서 가짜 사이트를 유인해야죠. 뭐 이런 피싱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이런 스팸 메일을 보내서 뭐 성인물을 보내면 뭐 클릭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유인한다든가 이런 방법상의 차이는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결국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탈취죠. 개인정보 유출보다 탈취. 유출하면 너무 좋은 얘기다. 그죠? 탈취가 목적이다. 스미싱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스미싱도 방법상으로 본다면 이해하는 뭐죠? 무슨 돌잔치라든가 환갑잔치 잔치에서 소액 결제하도록 만들죠.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만드는 소액 결제로 해서 금품을 탈취하는 이럴 때 또 스미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이긴 했지만 방법상으로도 알아야 된다. 개인정보 탈취는 공통적으로 깔려있지만 공격은 뭐죠? 여기서는 유인하는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로 유인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도메인을 탈취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인. 얘네들은 어떤 게시물을 올려서 클릭을 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인. 스미싱은
스마트폰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액 결제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런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간 심리적인 것을 깔아놓고 있다. 사회공학적 공격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볼까요? 여기 남았네요. 자, 공격자는 주로 앱을 사용하여 공격한다. 스마트폰 앱이라고 그러죠. 애플리케이션 사용한다. 자, 2번 스미싱은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 탈취입니다. 그게 금융정보든 여러분들 뭐 비밀번호라든가 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런 걸 탈취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공격자는 사용자가 제대로 된 URL을 입력하여도 원래 사이트와 유사한 의장 사이트를 접속한다. 얘는 뭐죠 지금? 파밍이죠. 파밍. 그죠? 파밍. 그러니까 공격자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이용한다. 소액 결제로 이런 유인물로 보내서 소액 결제를 만들어죠. 3번 같은 경우는 파밍과 도메인 탈취해서 URL이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아닙니까? 입력하여도 원래 사이트로 간다. 파밍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번 스미싱 또는 파밍, 피싱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워가면서 2번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스톱 시켜놓고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도요 아주 종종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한 문제 정도는 엮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종합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3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피싱과 파밍과 스미싱을 여러분들이 좀 꼭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했는데 또 한 5문제 또 풀었더니 시간이 좀 됐죠.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이어서 11번부터 되겠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